Every day she takes a morning bath, she wets her hair, wraps a towel around her as she's heading for the bedroom chair. It's just another day, slipping into stockings.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뜨거운데, 정말 뜨거운데 그래도 역시 여름은 바다네요. 올여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이 더 신나고 더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TV닥터 인사이드 플러스가 여름 특집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건강, 여름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까지 3부작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이 건강입니다. 자, 동심을 가득 담아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가자!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소연입니다. 네, 아이들도 정말 활기차고 아이들만큼이나 세균들도 활기찬 여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는데, 여름방학을 보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식중독입니다. 대체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 식중독이 발발하기 좋은 온도가 여름의 온도인가 봐요.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에서 증식합니다. 네. 식중독균마다 번식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특히 35도에서 36도 사이에서 번식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이 가장 위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 온도에서, 그러니까 딱 네. 여름에 맞는 온도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아예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이렇게 꺼내서 먹는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균도 있습니다. 예. 이제 식중독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균은 비교적 열에 강해서 80도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면 균은 사멸되지만 100도 이상으로 30분간 가열해도 그 균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독소가 또 따로 있군요. 네, 그 내독소에 의해서 이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 조리자의 손이나 상처 부위에 있던 포도상 구균이 네. 음식물에 오염이 되고 그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 균이 증식을 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먹자마자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2시간에서 4시간 뒤에 급격히 구토와 복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급격히 발생한 만큼 빨리 또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뭐 야유회에 가서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서 갔을 때 단체로 식중독을 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 균인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살모넬라 식중독균,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살모넬라 균의 특징이 낮은 온도에서도 사실 균이 잘 사멸해서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이제 저온 살균을 하여도 균이 사멸합니다. 하지만 저온이나 냉동 상태, 건조 상태에서는 균이 사멸하지 않습니다. 원인 식품으로는 뭐 닭고기나 계란 그리고 메추리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특정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같은 주방에서 여러 이제 식품들이 조리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에서도 식품들 통해서도 식중독이 발생을 할 수가 꼭 있습니다. 닭고기나 계란 같은 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옮겨올 수 있다. 이게 꼭 반려동물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는 그 애완용 개나 고양이도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애완용 동물을 기르시는 경우에는 동물을 만진 후에 손 씻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횟집들을 초토화시키는 식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장염 비브리오 균이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균은 바닷물의 분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패류가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생선이나 그 생선의 내장, 아가미 같은 곳에 존재하였다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회를 오염시키고 또 조리 도구나 조리자의 손을 통해서 식중독이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위험하다고 했던 음식들은 다 무슨 돼지고기, 닭고기, 회 이런 건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음식들을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들, 뭐 분유 먹고 이런 애들은 식중독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오염된 물로 분유를 타거나 먹다 남은 분유를 실온에 방치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먹이게 되면 그 사이에 균이 증식해서 또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끓인 물로 분유를 꼭 타야 하고요. 네. 먹다 남은 분유는 되도록 그냥 버리시는 게 좋겠고, 그게 낫겠죠. 네, 그리고 먹고 난 젖병은 곧바로 씻어주시는 게 네. 도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은 소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식 재료들은 이제 냉장 보관하는 것은 4도 이하로, 네. 냉동실에서는 영하 18도 이하로 이제 재료를 보관해 주시고, 네. 고기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여 주셔야 될 거고요. 이제 덜 익히거나 또 냉동이 덜 되었거나 하는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은 되도록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증상을 얘기하겠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은 뭐 말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들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구토를 하거나 네. 바로 먹지 않거나 처지거나 하는 것들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상이 발생을 하면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은 탈수가 급격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감염성 장염의 그런 확률이 더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여름철 배앓이가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냉장고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날 드실 재료들만 딱 사셔서 그날 요리를 하시고 그날 드시고 또 남은 게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은 음식이랑 지나간 사랑은 버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소연입니다. 네,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열이 나면서 발진이 난다 하면 올 게 왔구나 하시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서 손, 발, 그리고 입 안에 물집이 생긴다고 하면 수족구병을 의심을 하게 되지요. 선생님, 수족구병이 유행 시기가 요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족구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안과 손발에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통 3에서 7일의 잠복기를 가지게 되고요. 5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지금이군요.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발생하는 연령층은 10세 미만이 되겠고요. 특히 5세 미만에서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6월 중순부터 이렇게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가 많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작년에 수족구병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도 그렇진 않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대부분의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엔테로바이러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혈청령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 하더라도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작년에는
A라는 균으로 올해는 B라는 바이러스가 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수족구, 손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데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져서 옮기는 건가요? 네, 만져서도 옮겨질 수는 있는데요. 예. 그 감염된 환자의 분비물을 통해서 옮겨질 수 있는데 침이나 가래, 콧물 그리고 대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가 만진 수건이나 물건, 장난감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난리가 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은 특히 위생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예. 보통 증상이 발생을 하고 나면 네.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외출을 자제하고 자가 예. 격리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고 부모님들은 힘든 그 일주일이 바로 그 일주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물집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족구병이 일단 생기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름 그대로가 이제 발생하는 증상의 형태이긴 한데요. 네. 입안에 이제 발적된 둥근 모양의 궤양이나 수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예. 손발에도 쌀알 크기의 발진들이 수포성 발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벼운 미열부터 고열까지 이런 예. 열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족구병 예방 접종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수족구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 백신이나 예. 그리고 치료제는 이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치료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그 증상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예. 대부분 입안의 궤양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나 발열을 조절을 위해서 경구 해열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잘 먹지 못해서 소변량이 줄어들고 그런 탈수 증상이 발생을 하면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예방 접종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평소 생활 관리를 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네, 손 씻기의 생활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역시,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어른들이 해야 아이들도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고 난 뒤에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손을 이제 씻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아이들도 같이 씻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네. 아이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이나 물건들은 깨끗이 또 소독해 주시고 예. 또 감염된 화나에 그런 배설물이 묻은 옷도 깨끗이 세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전염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의 옷도 세탁을 해주는 게 네. 중요하다. 예, 그렇군요. 자, 아이들이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입안이 헐어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칭얼대고 하면 부모님들도 옆에서 계속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렇게 하시죠. 갑자기 그 저희를 키우시던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질환을 다루는 코너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시간이 되네요. 메뉴를 골라도 내 맛에 맞출까 맛있게 먹어주는 너 오케이 급하게 나올 땐 화장을 못해도 내 눈이 더 예쁘다는 너 계단을 오를 때 지나가는 내겨 어머나 매력까지 완벽해 적당한 기도 오케이 완전 오케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어떡 좋아 정말 어떡해 넓은 어깨도 오케이 완전 오케이 너무 좋아 죽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효선입니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혹시 여름 감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름 감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 막에도 역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척수막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선생님, 왜 이런 병이 여름에 더 잘 생기는 걸까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뇌수막염은 주로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장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엔테로바이러스가 여름철에 성행을 하기도 하고 예. 일부의 바이러스는 모기나 진드기에 물린 후에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단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고 예. 면역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해서 성인에 비해 발병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 모기 얘기하셔서 뇌염 모기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모기에 물린 후에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이 일본뇌염인데요. 네. 이런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하는 특정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일본뇌염이 국내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네. 2000년대 이후로는 국내에서 발병률은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뇌염 같은 경우는 뇌나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네. 뇌 실질에까지 염증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뇌염이 발생하게 되면 네. 사망률도 높고 예.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미 7월 초에 뇌염 모기의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된 상태고 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보통 다 그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예방 접종을 받아도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일본 뇌염은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예방 접종 중에 한 가지고 네.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 효과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둘 다 만 1세가 지난 이후에 예방 접종을 시작하게 되고 네. 사백신의 경우는 총 5회, 생백신의 경우는 총 2회에 걸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예방 접종의 효과가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네. 사망이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네. 예방접종은 반드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방 접종을 받긴 하지만 네. 뇌염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래도 예방 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가을쯤에 맞지만 뇌염 예방 접종은 여름 되기 전에 맞는 게 아니라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대로 스케줄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수막염이 걸리면 일단 증상이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초기에는 감기 증상처럼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유아처럼 이제 표현이 쉽지 않은 말을 아이들의 경우에 못하니까. 있어서는 네. 많이 보챈다거나 좀 많이 잠을 자는 증상들이 동반되는 처진다라고 경우들이 얘기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처진다는 표현으로 많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아픈 것을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음. 주로는 두통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네. 사춘기 아이들은 안구 뒤쪽에 있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발열뿐만 아니라 구역 구토 네. 혹은 근육통 같은 경우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그래도 뇌수막염이니까 이게 네. 증상이 정확하게 경련도 일으키고 이래주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래주면 엄마가 금방 알 수 있지만 네. 이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초기 증상은 실은 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나 그냥 두통만을 주소로 오기도 하는데요. 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경우에 있어서는 실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되기도 하고 아하. 대증적인 치료만으로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헐페스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네.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나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뇌 실질까지 염증이 전파되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임상 증상이 많이 진행을 해서 네.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라든가 아이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치료가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군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관리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파받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외출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또 더러운 물건을 만진 이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를 열심히 하고 단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컵이나 개인 식기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뇌염이나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예방접종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뇌염 모기가 옮기는 뇌염 따로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뇌수막염은 세균성 뇌수막염이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건 평소에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시면 병원의 의료진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손 씻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손 씻는 방법 지금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효선입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의 피부가 노출되어 있죠. 빨갛게 태워서 오기도 하고 어디 긁혀서 오기도 하고 또 어디 물려서 이렇게 긁어서 긁다 보면 이런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눈가짐인데요. 우리말로는 고름딱지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름이 생기고 딱지도 생기고 이런 병이라는 뜻인가 봐요. 흔히 아이들이 앓는다고 알고 있는 피부병은 우리가 여름에는 땀띠 같은 거 생각하고 사철 또 아토피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농가지는 선생님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농가지는 땀띠나 아토피와는 다르게 농포나 수포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수포라 하면 물집을 얘기하는 거고, 농포라 하면 안에 고름이 약간 차 있는.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에는 주변 조직에 발적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름 같은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수족구병인데, 수족구는 주로 손이나 발에 이제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대부분은 발열이 동반되면서 입안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잘 못 먹는 이런 전신 질환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가지는 그거와는 다르게 주로 농포나 딱지 같은 경우들이 생기고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열 없이 거의 딱지만 생긴다. 그러면 농가진을 의심을 해볼 수 있군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농가지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농가지는 주로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얼굴이나 팔다리 쪽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난 부분의 피부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농가진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지저분합니다.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근처로 약간 진물이나 고름 같은 게 좀 나오는데, 이게 옮는다면서요, 선생님? 물론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수건, 옷 등을 통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려움을 좀 동반하기 때문에 긁다가 다른 여러 신체 부위에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단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놀이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손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긁다가 내 몸의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아이에게도 옮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옮기는 병이면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도 농가진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며칠씩 쉬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의학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질환은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를 쉬어야 하는 격리를 해야 되는 질병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두나 홍역 혹은 수족구병, 최근에 수족구병과 같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질환은 격리가 필요하지만 이건 접촉만 좀 주의를 하시게 되면 굳이 격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격리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이제 학교도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금방 낫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완치가 됩니까? 금방? 대부분은 2주 안에 완전히 완치가 되고요. 상처남 부위를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항생제를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바르면 대부분은 자연 경과로 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 주변에 생겨서 연고를 바를 경우에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라든가 주변부에 염증이 좀 조직으로 염증이 진행을 해서 고름 주머니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바르는 항생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무관심하게 키워지던가 이렇게 해서 생긴 농가진이 제대로 처음부터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나중에 합병증으로 일이 커지기도 하나요? 네, 드물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뼈나 관절로 침범을 할 수 있어서 골수염이라던가 화농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흔하진 않지만 또 폐렴이나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특정한 세균 같은 경우는 농가진을 일으키고 난 2주에서 3주 후쯤에 콜라색 소변을 보면서 좀 부종이 발생하는 급성 사구체 신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콩팥에 생기는 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신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소아과 의사를 좀 방문하여 진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에 그냥 뒀다가 이렇게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는 농가진이 생기면 놀렸거든요. 안 씻어서 그렇다. 그럼 이거 잘 씻기만 하면 안 생기는 병인가요? 씻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씻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난 부분에 소독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쪽 부분으로 자꾸 만지지 않도록 아이들은 주로 가려운 걸 참지 못하고 손이 가는 부분에 자꾸 이제 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피부병이나 감염이 발생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손톱 위생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농가진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반려동물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이도 깨끗하게 잘 씻게 되지만 동물들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50대 이상 중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그 딱지 생기고 근처에 고름, 진물 생기는 거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게 농가진이 맞습니다. 요즘은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훔치면 안 돼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You feel that? All right. Come on. Don't stop now. You done did it. Come on. Yeah. All right. Hold on. You're dancing like you're naked. Oh, it's almost like we're sexing. Oh yeah, yeah, boo, I like it.